수원에서 이틀 동안 무려 3명의 여성을 폭행한 고등학생이 붙잡히는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모두 10대 여학생이죠. 네네. 그 아파트, 상가 이런 동네에서 뭐 일상 공간들을 돌아다니면서 무려 3명의 연쇄 폭행을 저지른 이제 만 16살 고등학교 남학생이 붙잡혔는데요. 네. 우선 좀 관련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수원의 한 PC방. 컴퓨터 게임에 몰두한 남성 옆으로 사복 경찰관들이 다가옵니다. 이어 남성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섭니다. 붙잡힌 남성은 올해 만 16살인 고등학생.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화성과 수원 일대에서 10대 여학생 3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의자는 5일 밤 10시쯤 경기도 화성의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지난 6일 밤 9시경 피의자는 수원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의 목을 조르다가 발각이 돼 달아났습니다. 학생 애들이 그래서 문 열고 뭐야 하고 보니까 남자는 도망가버리고. 하지만 불과 40여 분 뒤 일대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다른 10대 여성을 폭행해 기절시킨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방금 보셨지만 사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그 연휴 시작되는 그 지난주 금요일 밤에 한 10시쯤에 112에 접수가 됩니다. 모르는 남자가 10대 딸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서 달아났다. 이렇게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이제 다음 날에 저렇게 수원역 인근의 PC방에서 서군을 붙잡은 건데요. 잡고 보니까 근처에 좀 비슷한 범행들도 다 이제 동일범의 소행으로 발각이 된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일단 지난주 목요일 밤 하루 전에 밤 10시쯤 비슷한 시간에 여기는 이제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여기 봉담읍의 한 상가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1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아이고. 이때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났는데 바로 다음날 또다시 범행을 저지릅니다. 금요일 밤 9시 5분쯤에 수원 권성구의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또 다른 1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40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권성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역시 10대 여성을 폭행하고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동선과 뭐 CCTV 확인 이걸 통해서 한 15시간 만에 서군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근데 사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10대잖아요. 네네네. 아까 뭐 112 신고에는 모르는 남자라고 네. 했는데 혹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는 전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면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왜 전혀 모르는 여성들을 상대로 이렇게 막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폭행을 한 건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경찰이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구는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데 네. 과거에 성범죄 전력도 지금 있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고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특히 이 세 번째 범행 때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인 10대 여학생을 목 졸라 기절까지 시킨 다음에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서 휴대전화를 뺏어서 도망간 것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네. 이제 강도 혐의가 추가가 됐고 영장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혐의가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그리고 성폭력 특례법상의 카메라 이용 촬영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기존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경찰 조사를 해봤을 때 뭐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이고 이제 법원에서도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서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좀 그만큼 범행의 중대성, 심각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어떤 무기를 사용한 정황까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이상동기 무차별적인 범죄를 전혀 모르는 무방비의 여성들을 상대로 저질렀다는 것, 또 뭔가 불법 촬영 정황까지 있어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교적 어린 학생이지만 구속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아까도 영상에서 잠깐 보이면 네. 이제 범행 저지르고 나서 이제 PC방에서 태연하게 뭔가 게임을 하던 모습이 보이는데 네. 이제 만 16세라고 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법 소년은 네. 아닌 거죠. 그렇죠. 이번 사건은 이제 만 16세니까 촉법소년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네. 보기 때문에 14세보다 많기 때문에 성인과 똑같은 형사처벌을 받는 대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10대 범행들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촉법소년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게 그 처벌을 할 수 있냐 없냐 여부가 여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촉법소년 많이 얘기를 하자면 이게 정확한 개념을 보면은 촉법소년만 있는 게 아니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이라고 해서 사실 뭐 일체 처벌이 불가능해요. 만 10세라고 하면 뭐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요 정도죠. 이때까지는 뭐 형사처벌하지 않고 이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네. 그러니까 만 13세까지 한 뭐 중 1, 2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도소에 가지 않고 뭐 최대 2년의 소년원 처분을 받게 되고 범죄소년이라고 하면 14세 이상의 19세 미만까지 10대 범죄 이제 전자들이 얘기하는데 이때는 보호 처분을 우선 하긴 하지만 형사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촉법소년은 어쨌든 교도소를 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걸 악용한 범죄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법무부가 이거를 낮추자라는 소년법 개정안을 작년 12월에 발의를 했죠. 그래서 네. 만 14세 미만에서 한 살 낮추는 만 13세 미만, 그러니까 만 12세까지만 촉법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럼 만 13세면은 한 중 1, 2? 이 정도도 좀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교도소에 가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인 건데 이제 뭐 해외를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좀 뭐 이렇게 좀 많다고라고도 이제 숫자로만 보면 얘기할 수 있는 게 프랑스는 뭐 만 13세, 캐나다는 만 12세,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 이렇게 해서 촉법소년의 연령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우리보다는 어리긴 해요. 이번 사건 사실 촉법소년 여부랑 관계없이 굉장히 안 좋은 학습에 설레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미라클님이 극악한 사건에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범죄로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가해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도 요 얘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 돌려찾기 사건이나 의왕 엘리베이터 사건 같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지금 마녀세상님이 엘리베이터에 이제 징크스 생기겠다고. 엘리베이터 저도 약간 엘리베이터 탈 때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네. 어떤 순간에는. 이제 이게 일종의 모범몽제 아닐까 이런 의혹이 나오긴 해요. 맞습니다. 저희도 뭐 이 코너에서도 다뤘었는데 이른바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러니까 부산 굉장히 중심가죠. 서면에서 귀가하던 20세 여성을 그냥 이제 뒤에서 와갖고 돌려차기를 해서 이 가해자를 성폭행을 목적으로 이제 무차별 폭행했던 그 범죄였는데요. 그 20년을 최근에 확정 선고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피해자는 20년 후에 이 사람이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형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의왕 엘리베이터 사건도 마찬가지죠. 지난 7월에 이제 발생했는데 저희도 이제 전해드렸었지만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이제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서 다치게 한 뒤에 비상계단으로 이제 끌고 가서 성폭행하려고 했던 사건인데 이제 현재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게 앞서 이제 조재영 기자님이 소개해줬지만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비슷해요. 뭐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무차별 폭행, 그다음에 일면식도 없는 사이, 그다음에 불분명한 범행 동기 이런 건데 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때부터 약간 이게 너무 자세하게 보도가 된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범죄의 참혹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 위주로 묘사되는 어떤 미디어의 노출. 그리고 이게 기성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가리지도 않고 그렇죠. 너무 다 드러나 네네.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죄학에서 보면 이제 이 범죄 행동이 이른바 이제 모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학습 과정도 되고 그 선행 범죄들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계속 좀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또 이런 범죄들이 무서운 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공간,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좀 친밀한 공간 이런 공간들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벌어지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저도 이제 성인 남성인데 요새 이제 엘리베이터에 남성이 혼자 타고 있으면 약간 주저하게 되는 이런데 그러니까 저 성인 남성인 저도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 얼마나 더 불안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사회가 많이 정말 불안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도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이제 CCTV나 이런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나치게 자극적인 화면에 보도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여드릴 때 좀 염려되는 분명히 지점이 있어요. 이제 낭만 백스폴님이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범죄 학습 효과다 뭐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아무래도 촉법소년 이런 10대 범죄에 대해서 네네. 언론에서 더 부각하고 집중을 하는 건지 네. 실제로 촉법소년 포함해서 10대 이런 소년범들의 범죄가 늘어난 건지 통계적으로 좀 확인이 된 건지 좀 궁금한 면이 있거든요. 네, 통계가 있습니다. 뭐 숫자로만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늘어난 추세로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작년 한 해 소년범으로 접수된 사건이 한 4만 2천 건 정도 되는데 그게 한 5년 전에 비해서는 25% 정도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는 또 더 늘고 있습니다. 뭐 한 달 평균 한 10%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도 더 어려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14세에서 19세 미만 여기는 뭐 큰 변화가 없는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10세에서 14세 미만 촉법 소년은 그 5년 전보다 한 2배 이상 더 늘어났습니다. 그 숫자가. 사실은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숫자는 늘어난다는 거 더 그러네요. 심각하게 볼 수 네. 있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과거보다 좀 아이들의 신체적인 발달이 빨라졌고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좀 고립 이게 좀 갖고 오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폭력적 미디어 노출 이것도 많은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데 또 요즘에는 범죄 유형을 보면은 뭐 상습 절도, 뭐 차량 절도 이런 게 많은데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얻기도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어떻게 범행 수법 이런 게 공유가 되죠 아이들 네. 사이에서. 근데 그러면 이렇게 늘어났으니 처벌을 강하게 하자라는 주장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게 그래서 아이들을 뭐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보냈을 경우 이게 또래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또 거기서 약간 범죄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이 한 무리가 같은 패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한 방에 있었던 이 소년범들이 다. 소년범의 재범률이 지금 12% 정도 되는데 네. 성인들보다 2배 이상 높아요. 아. 이게 한 번 저지르고 나면 범죄를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종의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이미 뭐 사회에서 제대로 살기는 좀 힘들 것 같아 하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은 더 이제 심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사실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췄을 때 성인들과 같이 교도소를 가는 게 또 다른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년법원에서 따로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판사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뭐 가정 환경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얘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년법원에서 의논해서 아이에게 맞는 어떤 처벌을 주자라고 했던 게 이 제도의 근본 취지였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이제 처벌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그럼 좀 제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워내려면은 처벌 강화 플러스 알파 뭐가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블루 드래곤님이 제가 하려다가 못한 얘기를 하셨어요. 모방 범죄 는다고 보도를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얘기를 할까 했는데 네, 네, 바로 네. 얘기를 하셨고 네. 임금님의 캔디님 애들이 겁이 없어졌다 아. 이런 얘기 이게 하셨는데 여러 딜레마가 있는데 그 지금 제일 큰 변화는 온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세상의 판이 변화한 게 아이들이 사실 그 판에는 훨씬 더 빨리 적응하고 어른들보다 오히려 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OTT 드라마에서도 잘 묘사가 됐었지만 소년범 한 명을 교화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는데 사실 처벌은 쉽습니다. 그냥 판사가 형량을 하면 가두면 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사회가 이 소년범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또 혹은 이 다른 범죄로 넘어가지 않게 교화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대목입니다. 정말 라이언님은 경제 안 좋을수록 범죄가 더 늘어난다. 앞으로가 맞습니다. 걱정이다 이런 네, 얘기 하셨는데 네. 사실은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고립도 늘어나고 경제 안 좋아지면 사실 아이들은 그런 환경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더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바로 김한 기자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된다. 네. 네. 우리가 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필요한 대목인 것 네,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또 이런 일이 네. 또 벌어졌는데 수원에서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사건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피해 규모가 좀 큰데요. 네. 집주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한 거예요. 지금 고소장이 50건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기준으로 53명이 내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지금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고 그 금액은 지금까지는 대략 한 70여 원 정도 아이고, 된다고 네. 하는데 대부분 이 고소인들은 1억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세 시장에 1억 정도를 갖고 진입한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이제 이 부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부에 대한 지금 출국금지 조치를 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들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반복되는 구조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수원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굉장히 여러 채 보유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자산가여서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갭 투자 형태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집들을 주택들을 구매했던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이제 전세금을 높게 설정해서 전세를 냈겠죠. 그래야 이제 본인들이 이제 마련해야 할 갭이 줄어드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집값이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보증금을 이제 못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든 되죠. 왜냐하면 다른 집들을 돌리면 이 집에서 받는 보증금을 갖고 이쪽으로 나가는 사람을 줄 수 돌려막기죠. 있으니까 그 일종의 돌려막기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안 돼서 발생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경찰도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얼마나 주택을 갖고 있는지 부동산 임대업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 부분을 지금 좀 쫓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 사기라고 볼 수 있는지 이제 어쨌든 이 상황이 그런지 이제 좀 수사를 더 해봐야지 네. 되겠지만 일단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까 뭐 피해자가 600명 넘게 늘어날 거란 추산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문적으로 이 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8년도에 이 문제를 취재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전문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라가 임대되는 구조가 어떤 거냐면 보통 연립이나 단독 한 채를 어떤 사람이 구매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한 채의 집이죠. 근데 거기에 빌라를 올리면 8채에서 뭐 한 12채 정도로 집이 늘어납니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한 채를 사서 12채를 분양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초창기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돈을 번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2000년대 중반에 그래서 막 이제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쵸. 그런 과정에서 근데 이제 집을 올린다는 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건축비도 조달을 해야 되고 은행에 돈을 빌리면 그거에 대한 이자도 감당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인데 이제 그 과정들을 에서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말하자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구조인데 2010년대 이후에 뭐 지금 이 정씨 부부처럼 이걸 아예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을 통해서 이런 집들을 집중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짓고 분양하고 뭐 이런 과정들인데 여기서도 지금 이 정씨 부부가 이 갖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서 이 소재지를 보면 지금 이제 알려진 수원이 가장 많았고요. 지금 화성, 용인, 양평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빌라를 지어서 혹은 뭐 어떤 분양 그 시공업체와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제 상당수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었고 뭐 다수 이 법인은 아내 김 씨가 이제 사내이사로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이들을 사내이사로 세워서 남편이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여러 법인을 세운 이유가 아마도 제가 이제 추정컨대 시공사나 건축사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는데 뭐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다 동원이 돼서 계속 법인을 세우고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고 안 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16곳에서 18곳 정도로 경찰이 이들이 그 분양을 했던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됐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고리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고요. 수원에만 한 40~50여 채 정도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또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들이 다 투입이 돼서 법인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 종합적인 피해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언님이 갭 투기의 위험성이 결국 세입자의 사기 피해로 전가된 상황이다. 빈센트님은 전세 사기 가중 범죄를 높여야 된다. 네. 세무조사로 탈탈 털어서 과세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피해자들이 정말 걱정이 좀 많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재산인 네.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1억 원대라는 네. 게 사실 많다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초년병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1억대 전세에 뭐 수원, 뭐 지난번에 사고가 났던 뭐 인천 미추홀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 특징이 이제 사회에 막 진입했거나 사회생활 경험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처음 이제 말하자면 독립을 하거나 독립생계를 꾸리면서 얻는 규모 정도의 주택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어떻게 마련했던 나의 전 재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맞아요. 또 하나는 그런 집들을 계약하는 경험들이 사실 별로 없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그 독립생계를 꾸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게 지금 인터넷만 검색을 해봐도 이런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제 팁들 그리고 어떤 장치들을 거쳐야 되는지를 검색해 볼 수 있는데 그조차도 이제 말하자면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이런 이제 과정들을 에서 확인을 못 받고 계약을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제가 취재할 때도 그런 문제였는데 신축들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을 끼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축 빌라를 직접 찾아가서 보고 소위 말하는 뭐 실장 이런 사람들이 이거 부동산 끼고 하면 뭐 복비가 나가야 되지 않냐. 근데 우리가 하면 뭐 한 500만 원 할인해 주겠다. 이러면 솔깃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미추홀 사례가 마찬가지지만 아무도 중간에 이제 보증을 해줄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피해 금액이 지금 전세 사기로 불리는 사건의 피해 금액이 얼마냐, 뭐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도 추산이 안 되고 이 수원에서 벌어졌던 정씨 부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3천억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고소인들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좀 불안감이 커지는 상태인데, 뭐 이 정씨 부부가 뭐 지금 잠적 중이라 피해자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 빨리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나마의 피해를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 보증금 미만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부르죠. LH가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제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집주인이 있고 이 집주인으로부터 LH가 이제 이거를 사서 혹은 전세를 받아서 역전세를 주는 방식인데 네. 여기서 올해 이제 8월까지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금액은 345억 원인데 이게 8월까지만 따져도 역대 최대 미반환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LH의 전세 임대주택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는 제도일 수 있어요.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이런 이제 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구합니다. 그러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를 이제 좀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LH가 전세금을 지원을 하는데 이 금액을 이제 다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부담 보증금을 이제 일부 내고 소액으로 내고 전세 지원금 중에 이제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 임대료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주거 취약계층한테는 목돈이 없는 주거 취약계층한테는 전세를 할 수 있으니까 월세를 살면 훨씬 더 주거 비용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집주인들이 이제 말하자면 LH에 돈을 못 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부동산 경기하고도 연동이 좀 될 거고 혹은 이제 이 계약 관계에서의 어떤 제도상의 허술함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니, 네. 그 보육원에서 나오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실 이 LH 전세 임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이 친구들은 사실 몇백만 원만 들고 딱 이제 뭐 20살 되면 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LH를 별로 집주인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 본인들이 살고 싶은 집을 좀 좋은 환경에 구해도 집주인들이 나는 LH 이거는 하기 싫은데라고 하시면은 못하고 그래서 힘들게 구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취재할 때 들었었는데 네. 정말로 취약계층이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그런데 여기서도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았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좀 절벽에 서는 기분이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이런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또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갭 투자라는 게 2010년대 정도에는 굉장히 이제 각광받는 부동산 재테크 방법인 것처럼 해서 관련 서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발생하는 전세 사기라든지 깡통주택의 문제가 다 이 갭 투자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원래 집값이 1억 5천인데 내가 전세를 1억 3,500을 준다. 그럼 나는 1,500만 원만 갖고 이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2년 후에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될 때 집값이 올라 있으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아서 이걸 이제 빼주면 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떨 때 문제가 발생하냐면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을 그리면 이 갭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전세금조차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합니다. 나는 2년 전에 1억 3,500에 전세를 줬는데 지금은 전세 시세가 1억 2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1,500만 원을 구해야 이걸 이제 반환해 줄 수 있는데 이게 한두 채면 융통이 가능한데 2010년 이후에는 굉장히 이거를 전문적으로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기 시작하면서 수십여 채가 이렇게 되면 막 금액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집단 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환 시기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갭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두세 달 안에 수억 원, 수십억 원을 이제 반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게 이제 원광대 근처에서 2018년도에 128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이제 그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우리가 빌라왕으로 불렸던 2022년 12월 경에 발생했던 이 사건들, 그러니까 인천이나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인근에서 이런 사건들이 대표적인데 이게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거의 전 재산이 묶이거나 날리게 되는 그럼요. 상황인데 이 법적으로 가면 굉장히 1대1의 민사 사건으로 가면 금액을 이제 말하자면 소액으로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잘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결국에는 뭐 이게 조직적으로 어떻게 수십억 원이 되고 사건이 되어야만 좀 관심을 갖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박인규 님이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 대충 넘어가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피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사실 사회 초년병이나 주변에서 네. 조언을 못 네. 구하는 경우에는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약간 홈쇼핑 그렇죠. 심리처럼 이게 사실 집 구하러 가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거 곧 나간다라는 말을 들으면 계약 바로 해야 될 것 같고 막 불안하고 약간 그런 심리를 또 노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일 있겠어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도 신혼 초에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막 이제 9억 빌라들을 보면 좀 이렇게 낡아 있고 한데 신축 빌라에 가면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럼요. 예쁘게 잘 돼 있죠. 천상뉴스로 이제 또 실장이 막 얘기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걸 바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뭐 한 채밖에 안 남았다, 두 채밖에 안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실 그런 심리 속에서 이런 이제 말하자면 사기나 이런 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빌라인 경우가 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신축 빌라 아까도 지금 신축 빌라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아파트보다는 시세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이런 네. 경우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저 몇 달 전에 지금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저도 이제 세입자의 의뢰 입장에서 샀는데 사실은 집주인은 만나기까지가 계약 날까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인 만나서 이 사람의 얘기를 상당수 듣게 되고 이 사람 얘기를 그냥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회 초년병이 아닌데도 그렇게 되는데 직구하는 거 늘 네. 힘들죠. 사회 너무 초년명도 예. 더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게 결혼을 해서 신혼부일 수도 있고, 뭐 본인이 이제 직업을 이제 바꿔서 이직을 해서 뭐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직 모아놓은 돈은 이게 많지는 않고 이런 경우에 아파트 비슷한 환경의 신축 아파트는 들어가기에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축 빌라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그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가격은 낮은데 좀 깨끗하고 살기가 좋다. 이러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 같은 걸 우리가 실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잘 돼 있고 한데 일단 빌라는 매매가 아파트처럼 자주 일어나지는 않고 말씀하셨듯이 세대수도 막 아까 8에서 12가구 이렇게 만들면 세대수 자체가 적죠. 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정확한 시세는 알기가 어렵고 또 분양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걸 좀 악용해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이 미분양 빌라를 매매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예 매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죠. 그러면은 세입자는 자기는 처음엔 들어와선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압류돼서 경매에 넘어간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럼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지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울며 겨자 먹기를 어떻게 되냐면 그럼 보증금 대신 이 집이라도 너 할래? 집이라도 받아라. 이렇게 아무에게도 분양이 안 된 그 미분양 빌라를 자기가 이제 떠안는 그런 식이 많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임금님기의 캔디님은 빌라왕 말고 빌라 악마라고 불러달라고 네, 얘기를 빌라 하셨고 네. 피해자 여러분 죽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는데 실제로 사실 극단적 선택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사실 있습니다. 막 되돌려받지 못하면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일단 피해도 피해고 그거를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고생이 사실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사실 막막해지는 거죠. 그 자체로. 그래서 이제 그걸 차라리 내가 사자. 뭐 이렇게. 왜냐면 그 갭이 얼마 안 되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근데 이게 경매가 어쨌든 잘 처리가 돼서 금액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말하자면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이 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찾을 수 있는 돈이 적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나는 빌라를 생애 첫 주택으로 구매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걸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면 이게 사실 주택 구입에 있어서 생애 최초 분양이 가장 그럼요. 네. 혜택이 큰 건데 그게 그냥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그 재판을 하든지 송사 과정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의 이제 말하자면 돈이 묶이게 되고 나의 주거 안정권이 굉장히 위협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신이 굉장히 필요해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왜 그런 선택을 했나 다시 네. 2년 전으로 네. 돌리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부분이 있고 근데 사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을 마련을 하고는 있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여기서 보장하고 있는 이제 정책
효과들을 피해자들이 누리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연금이 있는지 소득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따지면 실제로 나는 이 돈을 못 찾으면 전 재산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지표상에 있는 말하자면 금액들이 발목을 잡아서 우선 대상에서 제외된다든지 뭐 이런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피폐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문턱들을 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큰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게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 상품들이 기준이 서로 다른 문제들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을 좀 낮춘다든지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좀 이제 다 포괄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디딤돌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냐면 이제 피해 주택을 매입할 때 네. 다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걸 인정하고 이 주택을 매입한다라고 하면 좀 저리로 대출을 해줄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소득 요건이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7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이거를 아예 받을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거고 뭐 이런 것들에서 어떤 대출을 받을 때 중복 문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당시에 막 공론 분노가 일어나면서 급하게 좀 추진된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정책적으로 서로 이제 말하자면 충돌하지 않게 촘촘하게 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피해자들이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뭐 은행의 문턱을 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급하게 나온 대책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막 대책이 나오면서 심리 상담, 왜냐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시니까 심리 상담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건소에서 이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돌리라고 이제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이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을 확인해라. 그래서 직원들이 막 돌리는데 이분들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말로 전화 상담밖에 없으니까 피해자분들은 내 돈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지금 계속 정부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괜찮으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말씀해보세요. 이러니까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그 아이고. 근본적인 좀 네. 해결책을 하고 같이 가면 좋은데 좀 급하게 너무 여기저기 좀 분산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대책위분들 얘기로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이 사실 사후 약방문이다. 네.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할 게 아니라 좀 이걸 막기 위한 예방책, 네. 방지책 어떤 부분에서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이런 끊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좀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좀 네, 나오긴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털어서 사건 속으로 MBC 조재은 기자, 한겨레 김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